고요한 해안 마을. 바람에 실려 오는 비릿한 바다 냄새가 낡은 기와지붕 위를 맴돌았다. 바다와 맞닿아 있는 마을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다. 작은 언덕 위에 홀로 자리 잡은 기와집 한 채, 그곳에는 63세의 김영희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별난 할머니로 불렸다. 젊은 시절부터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지내왔으며 그 누구도 그녀의 과거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늘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고독이 깃들어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바닷가로 나섰다. 낡은 방수복을 입고 조개를 캐거나 미역을 따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일과였다. 그녀의 곁에는 늘 누렁이 한 마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이름은 밥. 오래전부터 그녀의 유일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밥은 영희 할머니의 말없는 동반자였고 그녀의 슬픔과 고독을 함께 나누는 존재였다. 어느 날부터인가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늙은 영희 할머니가 임신했다는 소문이었다. 처음에는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다. 영희 할머니가 노망이 나셨나? 저 나이에 무슨 임신이야? 분명 헛소문일 거야.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영희 할머니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러나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다. 영희 할머니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영희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차가운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상을 보냈고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소중히 보듬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랐지만 그 미소 안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어떤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설명하려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받아들일 뿐이었다. 마을 이장은 영희 할머니의 변화에 심각함을 느꼈다. 그는 영희 할머니의 집을 찾아갔다. 할머니, 대체 무슨 일이십니까?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몸이 편찮으신 것 같으세요. 영희 할머니는 이장의 말에 고개를 저었다. 나는 멀쩡하다네. 병원에 갈 필요 없어.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하지만 할머니,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이 나이에 임신이라니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장의 얼굴에는 답답함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낡은 마룻바닥에 앉아 밥그릇을 핥고 있는 밥의 등을 쓰다듬었다.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네. 내 안에 생명이 자라고 있어. 나는 이 아이를 지킬 걸세.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장은 영희 할머니의 완고함에 결국 포기하고 돌아섰다. 마을 사람들은 영희 할머니를 더욱 기이하게 여기기 시작했다. 어떤 이들은 그녀가 과거에 저지른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들은 그녀가 재산을 노리고 꾸민 계략이라고 비난했다. 영희 할머니는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속에서 더욱 고립되었다. 그녀는 홀로 밥과 함께 작은 집에서 시간을 보냈다. 밤이 깊어지자 영희 할머니는 낡은 앨범을 꺼내 들었다.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그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화려한 무대 위에서 그림을 그리는 그녀의 모습은 지금의 초라한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녀는 한때 촉망받는 화가였다. 그녀의 그림은 세상의 아름다움과 슬픔을 동시에 담아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시선은 앨범 속 한 장의 사진에 멈췄다. 젊은 시절의 그녀와 한 남자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리고 그들 옆에는 해맑게 웃고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있었다. 그녀의 유일한 딸, 지은이었다. 지은이는 영희 할머니의 모든 것이었다. 그러나
지은이는 오래전에 영희 할머니의 곁을 떠났다. 끔찍한 사고로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사고 이후 그녀의 삶은 모든 빛을 잃었다. 그녀는 그림을 포기했고 세상과 단절된 채 홀로 살아왔다. 앨범을 덮은 영희 할머니는 조용히 배를 쓰다듬었다. 그녀의 배는 확실히 불러 있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하늘에서 지은이가 보내준 마지막 선물. 그녀는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특히 마을 부녀회장인 박 여사는 영희 할머니를 맹렬하게 비난했다. 저 할망구가 대체 무슨 짓을 벌이는 거야. 마을의 명예를 더럽히는군. 저런 사람은 마을에서 내쫓아야 해. 박 여사는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여 영희 할머니를 압박했다. 영희 할머니는 박 여사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버텨냈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소중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영희 할머니는 다시 한번 밥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밥은 할머니의 슬픔을 아는 듯 조용히 할머니의 손을 핥았다. 그때 영희 할머니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쿵, 쿵, 쿵. 문 두드리는 소리는 점점 더 거칠어졌다. 영희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문을 바라보았다. 혹시 마을 사람들이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 그녀는 침묵했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결국 영희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남루한 차림의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술에 취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은 풀려 있었다. 남자는 영희 할머니를 발견하고 비틀거리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몸에서는 지독한 술 냄새가 풍겼다. 영희 할머니는 경계심을 느끼며 뒷걸음질 쳤다. 어이, 아줌마, 거기서. 남자는 영희 할머니에게 손을 뻗었다. 그의 눈빛은 알 수 없는 광기로 번뜩였다. 영희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숨을 헐떡였다. 이 남자는 대체 누구일까? 왜 자신을 찾아온 걸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이 남자의 등장은 분명 그녀의 삶에 또 다른 폭풍을 불러올 것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녀는 밥을 불렀다. 밥은 할머니의 위험을 아는 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술 취한 남자의 불길한 등장은 영희 할머니의 평온했던 일상에 균열을 일으켰다. 그녀는 밥의 등 뒤에 숨어 남자를 경계했다. 남자의 눈은 풀려 있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광기와 함께 희미한 슬픔이 깃들어 있었다. 밥은 할머니를 지키려는 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남자는 비틀거리며 영희 할머니의 집 문턱을 넘으려 했다. 어이, 아줌마, 왜 모른 척해? 내가 했잖아. 남자는 횡설수설하며 영희 할머니에게 손을 뻗었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옷차림은 남루했다. 온몸에서는 흙먼지와 술 냄새가 뒤섞여 풍겼다. 영희 할머니는 그의 손길을 피하며 뒷걸음질 쳤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나는 당신을 모른다네. 모른다고 하하 웃기는군. 아줌마 뱃속에 있는 거 내가 한 거라고. 남자는 갑자기 섬뜩하게 웃으며 영희 할머니의 배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 순간 영희 할머니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남자의 말이 귓가를 때렸다. 내가 한 거라고. 이 말은 단순히 술주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건드리는 칼날 같은 말이었다. 밥은 남자를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남자의 외침은 밤의 정적을 깨고
마을 사람들의 귀에까지 들렸다. 하나둘씩 집 밖으로 나와 불빛 아래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영희 할머니의 집 앞에 서 있는 술 취한 남자와 그녀의 배를 번갈아 보며 수군거렸다. 박 여사는 앞으로 나서며 날카롭게 말했다. 저게 대체 무슨 망측한 짓이야. 당장 마을에서 나가라. 남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영희 할머니에게 다가서려 했다. 영희 할머니는 공포에 질려 밥을 붙잡았다. 밥은 영희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듯 남자를 향해 달려들었고 남자의 바짓가랑이를 물어뜯었다.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밥을 걷어찼다. 이 빌어먹을 개새끼가. 그때 마을 청년회장이 남자를 제지하며 말했다. 이봐요. 이 밤중에 대체 무슨 소란입니까? 당장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조용히 하세요. 남자는 경찰이라는 말에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듯이 말했다. 경찰이 오면 더 재미있어질 걸. 이 아줌마 뱃속에 있는 게 뭔지 알면 모두가 놀랄 거라고. 마을 사람들은 남자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들은 영희 할머니와 남자 사이에 알 수 없는 관계에 대해 궁금해하며 수군거렸다. 영희 할머니는 남자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자신의 과거와 깊이 얽혀 있음을 직감했다.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남자는 겨우 진정되었다. 남자는 박진우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술에 취해 횡설수설했지만 영희 할머니에 대한 그의 말은 분명하게 들렸다. 경찰은 박진우를 파출소로 연행했고 영희 할머니에게도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영희 할머니는 묵묵히 경찰의 요구에 응했다. 경찰서에서 영희 할머니는 박진우의 얼굴을 다시 마주했다. 박진우는 술에서 깨자 어젯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 혼란스러워했다. 그는 영희 할머니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여사님, 제가 어젯밤에 무슨 실수를 한 것 같습니까? 영희 할머니는 박진우의 뻔뻔함에 분노했지만 애써 감정을 억눌렀다. 당신이 어젯밤에 한 말 모두 다 기억하고 있네.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때문이라고 했지. 그게 무슨 뜻인가? 박진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어제 밤의 기억을 더듬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술에 취해 헛소리를 했을 뿐입니다. 경찰은 박진우의 진술과 영희 할머니의 주장을 대조했지만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그들은 영희 할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 판단하고 그녀에게 심리 상담을 권유했다. 영희 할머니는 다시 한번 세상의 편견과 싸워야 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과 진실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그날 밤 영희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마음은 무겁고 공허했다. 밥은 할머니의 슬픔을 아는 듯 그녀의 발치에 몸을 기댔다. 영희 할머니는 밥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과거는 너무나도 아팠고 현재의 삶은 고통스러웠다. 그녀는 자신이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영희 할머니는 낡은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젊은 시절 화가로 활동하던 공간이었다. 캔버스와 물감, 붓들이 먼지 쌓인 채 놓여 있었다. 그녀는 낡은 이젤 앞에 앉았다. 캔버스 위에는 미완성된 그림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유일한 딸, 지은이의 초상화였다. 지은이는 끔찍한 교통사고로 영희 할머니의 곁을 떠났다. 그 사고 이후 영희 할머니는 붓을 들지 못했다. 그녀의 세상은 모든 빛을 잃었다.
영희 할머니는 캔버스 위에 그려진 지은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은이는 영희 할머니의 삶의 전부였다. 그녀의 죽음은 영희 할머니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생명을 느꼈다. 이 아이는 지은이가 보내준 선물일까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일까? 그녀는 작업실 한편에 놓인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젊은 시절에 그녀가 받은 상패와 전시회 팜플렛, 그리고 오래된 편지들이 들어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편지들을 꺼내 들었다. 그것은 그녀의 그림을 후원했던 한 재단에서 온 편지들이었다. 편지 속에는 생명연구재단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영희 할머니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이 재단과 얽힌 또 다른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다. 그녀는 낡은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편지 속에는 그녀가 재단으로부터 거액의 후원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재단이 추진하는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생명 연구 프로젝트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자신이 젊은 시절 이 재단의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당시 그녀는 지은이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재단의 제안을 받아들였었다. 그녀는 그 프로젝트가 단순한 생명 연구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다. 영희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재단의 비밀 연구실에서 알 수 없는 약물을 투여받았던 순간을 떠올렸다. 그녀는 당시 자신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그저 지은이를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뿐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63세의 나이에 임신했다. 이 모든 것이 그 재단의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박진우라는 남자의 등장 역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희 할머니는 편지를 꽉 쥐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며 과거의 어떤 비밀과 깊이 얽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이 진실을 파헤치고 자신의 몸속에 있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한때 외면했던 그림에 대한 열정을 다시 느꼈다. 그녀는 붓을 들었다. 캔버스 위에는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 그려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의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마을의 새벽은 언제나처럼 평온했다. 그러나 영희 할머니의 집 안에는 밤새도록 잠 못 이루는 고독과 불안감이 맴돌았다. 낡은 상자 속에서 발견한 생명연구재단의 편지들은 그녀의 기억 속에 묻혀있던 과거의 아픔을 다시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63세의 나이에 찾아온 임신이라는 기적 같은 현상이 그 재단과 깊은 연관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은 그녀의 심장을 짓눌렀다. 그리고 박진우라는 남자의 등장은 그 예감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영희 할머니는 작업실에 홀로 앉아 붓을 들었다. 캔버스 위에는 어둠 속에서 피어나는 연약한 꽃 한 송이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 꽃은 그녀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새로운 생명과도 같았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그녀의 머릿속에는 젊은 시절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지은이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절박했던 그녀의 모습, 그리고 그때 생명연구재단이라는 곳에서 그녀에게 거액의 후원을 제안했던 기억. 그녀는 재단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재단은 그녀에게 인류의 미래를 위한 생명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그저 자신의 그림 재능을 이용해 연구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재단은 그녀에게 알 수 없는 약물을 투여했고
그녀의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설명해주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지은이를 살리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하나로 모든 것을 감내했다. 그러나 결국 지은이는 그녀의 곁을 떠났고 재단과의 모든 연락도 끊겼다. 영희 할머니는 그 이후로 세상과 단절된 채 그림을 포기하고 홀로 살아왔다.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지은이의 죽음이 어쩌면 그 재단의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이 생명이 과연 축복일지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지 알 수 없었다. 바로 그때 낡은 라디오에서 지직거리는 소리와 함께 뉴스가 흘러나왔다. 어젯밤 해안마을에서 발생한 소란의 주인공은 술 취한 노숙자 박진우 씨로 밝혀졌습니다. 박진우 씨는 과거 세빛재단이라는 단체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영희 할머니의 손이 멈칫했다. 세빛재단, 그녀는 자신이 알고 있던 생명연구재단이 세빛재단으로 이름을 바꾼 것임을 직감했다. 그리고 박진우가 그 재단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니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했다. 박진우의 어젯밤 술 취한 고백. 내가 한 거라고 라는 말이 단순한 헛소리가 아니었음을 확신했다. 그녀는 박진우에게서 진실을 알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영희 할머니는 박진우가 입원해 있는 작은 병원으로 향했다. 밥은 할머니의 뒤를 묵묵히 따랐다. 병실 문을 열자 박진우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수척했고 눈은 깊은 그늘에 잠겨 있었다. 그는 영희 할머니를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줌마, 또 오셨습니까? 제가 무슨 실수를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만. 박진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다. 영희 할머니는 박진우의 옆에 앉아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어젯밤에 내게 한 말,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당신 때문이라는 말, 그리고 세빛재단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게 말해주게. 박진우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영희 할머니의 눈을 피하며 말했다. 무슨 소리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영희 할머니는 밥에 머리를 쓰다듬었다. 밥은 박진우를 향해 낮게 으르렁거렸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네. 내 몸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은 당신과 세빛재단의 소행일세. 당신이 어젯밤에 말했던 모든 것을 나는 알고 있네. 지금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나는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할 걸세. 박진우는 영희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에 결국 무너졌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맞아요. 제가 했어요. 저는 세빛재단에서 일했습니다. 재단은 사람들을 속여 임상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나이 많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들에게 돈을 주고 인공수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빼앗아 팔아넘겼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박진우의 충격적인 고백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일이 단순한 임신이 아니라 거대한 범죄 조직의 일부였음을 깨달았다. 그녀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이 생명은 인신매매를 위한 도구였다니. 그녀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내 딸, 지은이의 죽음과도 관련이 있는가? 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박진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지은이, 그 아이는 재단이 그 아이를 이용하려 했습니다. 당신의 그림 재능을 이용하고 지은이의 병을 미끼로 재단은 당신을 조종했습니다. 지은이의 사고, 그것은 어쩌면 재단의 소행일지도 모릅니다. 재단은 자신들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을
가차 없이 제거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쏟아져 내렸다. 그녀의 딸 지은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재단의 음모 때문이었다니. 그녀는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력함에 자책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딸을 잃은 슬픔과 함께 자신의 몸이 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박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재단은 저를 협박했습니다. 그들의 비밀을 알게 되면 제 가족을 해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박진우의 말을 들으며 잠시 망설였다.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진심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녀는 복수심에 불타올랐지만 동시에 박진우 역시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그녀는 박진우에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세상에 폭로하게. 당신이 진실을 말한다면 나는 당신을 용서할 걸세. 박진우는 영희 할머니의 말에 희미한 희망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를 영희 할머니에게 알려주었다. 세빛재단의 핵심 인물들, 그들의 비밀 은신처, 그리고 그들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들. 특히 재단의 수장인 이영철이라는 인물은 잔혹하고 비열한 사람이었다. 그는 재단 뒤에서 모든 음모를 조종하고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박진우의 진술을 듣고 경악했다. 세빛재단은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니라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거대한 검은 그림자였다. 그들은 돈과 권력을 위해서라면 어떤 잔혹한 짓도 마다하지 않았다. 영희 할머니는 자신이 이 거대한 괴물과 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 있는 생명을 지키고 지은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박진우의 도움으로 재단의 비밀 은신처가 도시 외곽에 버려진 공장지대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폐건물이었지만 지하에는 최첨단 보안시설과 함께 비밀스러운 공간들이 숨겨져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박진우의 증언과 함께 자신이 가진 모든 정보들을 가지고 지역 방송국을 찾아갔다. 그녀는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들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방송국 로비에서 영희 할머니는 젊은 기자 한 명을 만났다. 그의 이름은 민준이었다. 민준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열정적인 기자였다. 그는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는 믿으려 하지 않았지만 영희 할머니의 단호한 눈빛과 그녀가 내민 증거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특히 영희 할머니가 내민 세빛재단에 낡은 편지와 박진우의 진술이 담긴 녹음 파일은 민준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민준은 과거 자신의 가족 역시 의문의 사고로 잃었던 아픔이 있었고 그는 그 사건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다.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민준은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사화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영희 할머니와 함께 세빛재단의 실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함께 재단의 비자금을 추적하고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러나 세빛재단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막강한 권력을 지닌 조직이었다. 그들은 언론을 통제하고 수사를 방해하려 했다. 영희 할머니와 민준은 거대한 그림자와 싸워야 했다. 그들의 앞에는 수많은 시련과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영희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지키고 지은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든 것을 걸 각오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민준 기자의 카메라 렌즈는 영희 할머니의 눈물 속에서 진실을 보았다. 그는 세빛재단이라는
거대한 그림자를 파헤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 영희 할머니의 증언과 박진호의 고백은 시작에 불과했다. 민주는 자신의 오랜 경험과 날카로운 직감을 동원하여 재단의 비리들을 하나씩 추적해 나갔다. 그의 뒤에는 영희 할머니의 굳건한 의지와 밥에 말없는 응원이 있었다. 민주는 먼저 세빛재단의 재정 흐름을 조사했다. 재단은 겉으로는 부르 이웃을 돕는 자선단체로 위장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자금은 알 수 없는 해외 계좌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민주는 재단의 회계 장부와 금융 기록들을 끈질기게 파헤쳤다. 그는 과거의 인맥을 동원하여 재단의 내부 사정에 밝은 정보원을 찾아냈다. 정보원은 재단이 불법적인 인공수정과 아동매매를 통해 막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리고 그 비자금은 정치권과 유착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덧붙였다.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체를 좀먹는 거대한 암덩어리입니다. 정보원은 민준에게 경고했다. 민준은 정보원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어릴 적 트라우마, 즉 가족이 의문의 사고로 사라졌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 사고 역시 세빛재단과 관련된 것이 아닐까 하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민주는 자신의 가족을 잃었던 아픔이 이 사건을 해결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 영희 할머니는 민준과 함께 재단의 피해자들을 찾아 나섰다. 그들은 재단에게 속아 임신했지만 아이를 빼앗겼던 불쌍한 어머니들을 만났다. 어머니들은 영희 할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사회의 편견과 싸우며 홀로 고통받고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그들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며 위로를 건넸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이 세상의 진실을 밝힙시다. 피해자들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재단은 불임 부부들에게 건강한 아이를 입양시켜준다는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아냈고 그 아이들은 대부분 강제로 임신된 대리모들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이었다. 재단은 아이들을 상품처럼 사고 팔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희생되었다. 영희 할머니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생명 역시 그들의 잔혹한 범죄의 일부였다. 민주는 피해자들의 증언과 재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빛재단의 실체를 폭로하는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는 전국을 뒤흔들었다. 국민들은 세빛재단의 악행에 분노했고 언론은 연일 재단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쏟아냈다. 경찰은 여론의 압박에 못 이겨 뒤늦게 세빛재단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세빛재단은 쉽게 무너지지 않았다. 그들은 막강한 권력을 이용하여 수사를 방해하고 언론을 조작하려 했다. 재단의 수장 이영철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모든 의혹을 부인하며 자신들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준과 영희 할머니를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다. 영희 할머니와 민준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들의 집에는 협박 전화가 빗발쳤고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그들을 미행했다. 밥은 영희 할머니의 불안감을 아는 듯 밤새도록 잠 못 이루고 그녀의 곁을 지켰다. 밥에 낮게 으르렁거리는 소리는 영희 할머니에게 알 수 없는 위안을 주었다. 민주는 영희 할머니의 안전을 위해 그녀를 자신의 오피스텔로 옮겼다. 오피스텔은 안전했지만 영희 할머니는 답답함을 느꼈다. 그녀는 바다를 그리워했고 밥과 함께 산책하던 평온한 일상을 그리워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 있는 생명과 지은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모든 것을 감내했다. 이영철은 민준과 영희 할머니를 제거하기 위해 암살자를 고용했다. 암살자는 민준의 오피스텔 주변을 맴돌며 그들을 노렸다. 민준은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굴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나갔다.
그는 이영철의 마지막 남은 핵심 인물을 추적하고 있었다. 그 인물은 바로 세빛재단의 브레인이라고 불리는 천재적인 과학자 김 박사였다. 김 박사는 세빛재단의 모든 불법적인 인공수정 기술과 유전자 조작 기술을 개발한 인물이었다. 민주는 김 박사가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그는 김 박사를 검거하기 위해 공항으로 향했다. 영희 할머니는 민준이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하고 그를 따라 나섰다. 그녀는 민준을 홀로 보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 있는 생명을 지키고 지은이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마지막 싸움을 결심했다. 공항은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했다. 민주는 김 박사의 뒤를 쫓았다. 김 박사는 평범한 승객처럼 위장하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다. 민주는 김 박사에게 다가갔다. 김 박사님, 잠시 이야기 좀 하시죠. 김 박사는 민준을 발견하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도망치려 했지만 민준은 그의 팔을 잡았다. 도망쳐봐야 소용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 순간 김 박사의 경호원들이 민준에게 달려들었다.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민준은 노련한 기자답게 경호원들을 제압했지만 그들은 수가 많았다. 영희 할머니는 민준의 싸움을 지켜보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에 좌절했다. 그녀의 배는 점점 더 불러오고 있었고 그녀의 몸은 무거웠다. 그때 영희 할머니의 눈에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여행 가방이 들어왔다. 가방에는 희미하게 세빛재단의 로고가 박혀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가방에 손을 대었다. 강렬한 파동이 그녀의 몸을 꿰뚫고 지나갔다. 이번에는 김 박사의 가장 깊숙한 기억, 즉 그가 세빛재단을 만들고 불법적인 인공수정을 통해 수많은 아이들을 만들었던 순간들의 기억이었다. 김 박사는 박지민의 생모를 살해하는데 가담했던 과거까지 모두 영희 할머니에게 보여주었다. 그 기억들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잔인했다. 영희 할머니는 고통에 신음하며 주저앉았다. 김 박사는 영희 할머니의 고통을 비웃듯이 바라보았다. 어때? 늙은 여인 나의 위대한 연구를 모두 보았나? 너는 이제 이 세상의 어둠을 알게 되었겠지. 그 순간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김 박사의 잔혹함에 분노했다. 그녀의 능력은 단순히 기억을 보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영희 할머니는 배를 꽉 쥐고 김 박사를 노려보았다. 그녀의 몸에서 알 수 없는 에너지가 뿜어져 나왔다. 김 박사는 갑자기 고통에 신음하며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가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이 번개처럼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듯 했다. 크악! 이게 뭐야? 멈춰. 김 박사는 바닥에 주저앉아 고통스러워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뒤덮였다. 경호원들은 당황하며 김 박사에게 달려갔다. 그들은 영희 할머니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알지 못했다. 민주는 그 틈을 타 김 박사에게 달려가 그를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다. 김 박사, 이제 끝이야. 네가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 박사는 체념한 듯 웃었다. 그의 웃음은 섬뜩하고 비열했다. 하찮은 것들, 나를 잡았다고 이 모든 것이 끝날 줄 아나. 세빛재단은 영원할 것이다. 너희는 결코 이길 수 없어. 그의 눈빛은 여전히 알 수 없는 광기로 번뜩였다. 그때 공항 내부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 특공대원들이 김 박사의 위치를 파악하고 공항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민주는 김 박사를 검거하고 그를 경찰서로 이송했다.
김 박사의 체포는 세빛 재단에게 결정적인 타격이었다. 언론은 김 박사의 체포 소식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환호했다. 민주는 김 박사의 자백과 영희 할머니가 찾아낸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세빛 재단의 모든 핵심 인물들을 검거했다. 그들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 뿌리 깊게 박혀 있던 악의 고리를 마침내 끊어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혼란 속에서 벗어나 평화를 되찾았다. 민주는 이 공로로 특별 기자상을 받았고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그는 겸손하게 공을 영희 할머니와 자신의 팀원들에게 돌렸다. 영희 할머니는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배는 더욱 불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느끼며 안도했다.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범죄의 도구가 아니었다. 이 아이는 그녀의 희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밥은 할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고 그녀에게 끊임없이 위안과 사랑을 주었다. 바다 내음 가득한 마을의 낡은 집. 영희 할머니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는 듯했다. 그러나 그녀의 내면에서는 여전히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63세의 몸으로 겪는 임신이라는 기적. 그리고 그 기적 뒤에 숨겨진 세빛 재단의 잔혹한 음모는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민준 기자의 도움으로 재단은 와해되었지만 영희 할머니의 마음속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특히 딸 지은이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는 사실은 그녀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영희 할머니는 매일 아침 바닷가를 거닐었다. 차가운 바닷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늘 밥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밥은 할머니의 슬픔을 아는 듯 조용히 그녀의 발치에 몸을 기댔다. 영희 할머니는 밥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다. 봐봐. 이 아이는 지은이가 보내준 선물일까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일까? 밥은 할머니의 말을 알아듣는 듯 꼬리를 흔들었다. 민준 기자는 영희 할머니의 곁에서 그녀를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그는 영희 할머니를 단순히 취재원 이상으로 생각했다. 그녀는 그에게 과거 가족을 잃었던 자신의 아픔을 치유해주는 존재이자 세상의 불의에 맞서 싸울 용기를 주는 영웅이었다. 민주는 영희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용기와 희생을 세상에 알리고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기사였다. 어느 날 민주는 영희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었다. 할머니, 세빛재단 수장 이영철이 재판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김 박사와 박진우에게 모두 떠넘기고 있습니다. 심지어 할머니의 임신까지도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영희 할머니의 얼굴은 굳어졌다. 그자가 감히 마지막까지 거짓말을 하는군. 그녀의 눈빛은 분노로 번뜩였다. 이영철은 교묘하게 모든 증거들을 은폐해 왔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의 모든 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영철의 마지막 비자금 은닉천하.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더 큰 범죄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영희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낡은 작업실로 향했다. 그곳은 그녀가 젊은 시절 화가로 활동하던 공간이었다. 그녀는 낡은 그림 도구들을 꺼내 들었다.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어떤 물건에 손을 대면 그 물건에 얽힌 사람의 기억을 볼 수 있다네. 이영철의 물건이 필요하네.
그가 가지고 있던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겨 있는 물건이 필요해. 민주는 영희 할머니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그는 이한결의 증언을 통해 준우의 능력을 경험했기에 영희 할머니의 능력 역시 믿을 수 있었다. 그는 이영철이 체포될 당시 압수되었던 그의 소지품 목록을 살펴보았다. 목록에는 명품 시계, 고급 만년필 등 값비싼 물건들이 많았다. 민주는 그 중에서 오래된 은재 회중시계라는 물건에 주목했다. 이영철은 유독 그 시계에 집착했다고 했다. 민주는 영희 할머니에게 그 회중시계를 가져다 주었다. 영희 할머니는 회중시계를 손에 쥐었다. 차갑고 낡은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았다. 그 순간 강렬한 파동이 그녀의 몸을 꿰뚫고 지나갔다. 눈앞이 흐릿해지면서 알 수 없는 이미지들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다. 호화로운 저택,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잔혹하게 살해하려 하는 이영철의 모습, 희미한 비명소리, 그리고 피 묻은 손. 이영철은 젊은 시절부터 살인을 저질렀던 사이코패스였다. 영희 할머니의 눈이 크게 뜨였다. 그녀는 이영철이 과거 자신의 그림을 후원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떠올렸다. 그 당시 그녀는 이영철의 집에서 그림을 그렸고 그의 서재에서 그 회중시계를 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이영철은 그녀의 그림 재능을 이용하기 위해 접근했고 그녀를 세빛재단 프로젝트에 끌어들였던 것이었다. 그녀의 딸 지은이의 죽음 역시 이영철의 잔혹한 계획의 일부였을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영희 할머니는 이영철이 과거에 저지른 모든 범죄를 보았다. 그는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켰고 자신을 방해하는 자들은 가차없이 제거했다. 그녀는 이영철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섬뜩한 광기의 의미를 비로소 이해했다. 이영철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악마였다. 민준 기자, 받네. 그자의 모든 죄를 받네. 영희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다. 민주는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영희 할머니가 본 것을 토대로 이영철의 과거 행적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영철이 과거에 살인사건에 연루되었지만 권력과 돈을 이용하여 모든 증거를 은폐했던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그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바로 민준 자신의 가족, 즉 그의 부모님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의 부모님은 이영철의 비리 자료를 취재하다가 그에게 살해당했던 것이다. 민준은 자신의 가족을 잃었던 그 끔찍한 사고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음을 깨달았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자 민준은 이영철에 대한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이영철, 그자가 내 부모님을 죽였어. 민준은 이를 갈며 소리쳤다. 그의 눈은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다. 영희 할머니는 민준의 어깨를 토닥였다. 알고 있네. 나도 봤네. 자네 부모님이 얼마나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우리가 반드시 그자에게 합당한 벌을 받게 할 걸세. 영희 할머니는 민준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이제 같은 상처를 가진 동지였다. 민준은 영희 할머니가 본 것을 토대로 이영철의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했다. 경찰은 영희 할머니의 특별한 능력과 민준이 찾아낸 증거들을 믿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민준은 끈질기게 그들을 설득했고 결국 이영철의 과거 살인사건에 대한 재수사가 시작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영희 할머니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그녀는 이영철의 살인 현장에 남아있던 낡은 물건들을 만지며 과거의 기억들을 생생하게 재현해냈다.
그녀는 살인 현장의 구조, 이영철이 사용했던 흉기, 그리고 그가 도주했던 경로까지 정확하게 묘사했다. 그녀의 증언은 마치 살아있는 CCTV 영상 같았다. 경찰은 영희 할머니의 증언을 토대로 이영철의 살인 사건을 재구성했고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이영철은 자신의 모든 죄를 부인하려 했지만 영희 할머니의 정확한 증언과 민준이 찾아낸 과학적인 증거들 앞에서 결국 무너졌다. 그는 자신이 저질렀던 모든 범죄를 자백했다. 이영철의 자백은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충격에 빠뜨렸다. 세빛재단의 악행과 이영철의 잔혹한 범죄는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언론은 연일 이영철의 악행을 대서특필했고 국민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사실에 환호했다. 이영철은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평생을 감옥에서 뉘우치며 살아가야 했다. 그의 권력과 탐욕은 결국 그를 파멸로 이끌었다. 영희 할머니는 모든 사건이 해결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배는 더욱 불러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느끼며 안도했다. 이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범죄의 도구가 아니었다. 이 아이는 그녀의 희망이자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밥은 할머니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고 그녀에게 끊임없이 위안과 사랑을 주었다. 민주는 영희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기사를 작성했다. 기사의 제목은 63세 노모의 위대한 탄생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꽃이었다. 기사에는 영희 할머니의 용기와 희생, 그리고 그녀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시련이 담겨 있었다. 민주는 영희 할머니의 특별한 능력과 그녀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얼마나 용감하게 싸웠는지 상세하게 묘사했다. 기사는 전 국민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영희 할머니는 국민 영웅으로 추앙받았다. 이제 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별난 할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세상의 편견과 싸워 이긴 위대한 어머니이자 진실을 밝힌 용감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었다. 그녀의 그림은 다시 세상에 공개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그림은 이제 단순한 예술 작품이 아니라 그녀의 삶의 모든 고통과 승리를 담아낸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 영희 할머니의 배는 점점 더 불러왔다. 그녀의 몸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세빛재단이라는 거대한 악의 축이 무너지고 이영철이라는 악마가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면서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었다. 민준 기자는 영희 할머니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전 세계에 알렸고 그녀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새로운 생명과의 만남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들은 영희 할머니에게 찾아와 진심으로 사과했고 그녀의 용기와 희생에 존경을 표했다. 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영희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저희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희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로 그들의 사과를 받아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지 않았다. 민준 기자는 영희 할머니의 곁에서 그녀를 묵묵히 지지해 주었다. 그는 영희 할머니를 위해 특별히 고향의 유명한 산부인과 전문의를 모셔왔다. 의사는 영희 할머니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살폈고 그녀의 임신이 기적에 가까운 일이지만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영희 할머니는 의사의 따뜻한 말에 안도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영희 할머니는 설렘과 동시에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63세의 나이에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와 교감했다. 밥은 할머니의 옆에 웅크리고 앉아 그녀의 불안감을 덜어주는 듯했다. 밥의 따뜻한 온기는 영희 할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이영철의 재판은 큰 화제를 모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자백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냉정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악행에 대해 어떤 후회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이 세상의 질서를 바꾸려 했던 위대한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그는 결국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영철의 마지막 모습은 그가 얼마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세상에 각인시켰다. 박진우는 이영철의 재판에서 중요한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쳤다. 그의 진술은 이영철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박진우는 재판 후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영희 할머니는 박진우의 진심을 보았고 그에게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녀는 용서가 자신을 더욱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드디어 출산 예정일. 영희 할머니는 민중기자와 마을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이 서려 있었다. 밥은 병원 문 앞에서 영희 할머니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한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다. 우렁찬 울음소리가 병원 복도에 울려 퍼졌다. 영희 할머니는 지친 몸으로 아기를 품에 안았다. 아기는 작고 소중한 생명이었다. 아기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영희 할머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기는 그녀의 딸, 지은이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이 아이를 하늘이 보내준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아가, 내 아가. 영희 할머니는 아기의 작은 손을 잡고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깊은 사랑과 감격이 담겨 있었다. 민중기자는 영희 할머니와 아기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의 눈시울도 붉어졌다. 그는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가 단순한 기사를 넘어선 위대한 감동의 역사임을 깨달았다. 그의 기사는 63세 노모의 기적 생명의 위대한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전 세계에 보도되었다. 전 세계인들은 영희 할머니의 용기와 사랑에 감동했고 그녀의 이야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영희 할머니는 아기의 이름을 하영이라고 지었다. 하늘에서 온 영원한 사랑이라는 뜻이었다. 하영이는 영희 할머니의 모든 것이었다. 그녀는 하영이를 키우며 잃어버렸던 행복과 평화를 되찾았다. 밥은 하영이의 든든한 보디가드가 되어주었다. 밥은 하영이가 울 때마다 곁으로 다가가 꼬리를 흔들며 달래주었고 하영이는 밥의 따뜻한 품에서 조용히 잠들곤 했다. 민중기자는 영희 할머니와 하영이의 삶을 꾸준히 기록했다. 그는 하영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가족을 잃었던 아픔을 치유했다. 민주는 영희 할머니와 하영이를 자신의 또 다른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하영이를 자신의 손주처럼 아끼고 사랑했다. 그들은 영희 할머니를 도와 하영이를 돌봤고 영희 할머니의 집은 늘 사람들로 북적였다. 영희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고독하지 않았다. 그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하영이가 자라면서 영희 할머니는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 주었다. 세빛 재단의 악행, 이영철의 잔혹함, 그리고 박진우의 고백까지 하영이는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는지 깨달았다. 하영이는 영희 할머니처럼 용기 있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성장했다. 하영은 영희 할머니의 품에서 무럭무럭 자라났다. 그녀는 맑고 총명한 아이였다. 영희 할머니는 하영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를 가르쳐 주었다. 특히 불의에 맞서 싸우는 법, 그리고 약한 자를 돕는 법을 강조했다. 하영은 영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고, 그녀의 삶은 영희 할머니의 그림처럼 진실과 사랑으로 가득 찼다. 민준 기자는 영희 할머니와 하영이의 삶을 꾸준히 기록했다. 그는 하영이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의 가족을 잃었던 아픔을 치유했다. 민주는 영희 할머니와 하영이를 자신의 또 다른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영희 할머니의 용기와 희생을 세상에 알리는데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고, 그의 기사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박진우는 교도소에서 영희 할머니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었다. 그는 편지에서 영희 할머니에게 용서를 구했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영희 할머니는 박진우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그를 용서했다. 용서가 그녀 자신을 더욱 자유롭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영희 할머니는 박진우에게 답장을 보냈다. 그녀는 그에게 희망을 잃지 말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격려했다. 하영은 초등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영희 할머니의 그림 재능을 물려받았다. 하영이가 그린 그림들은 맑고 순수했지만 동시에 깊은 감동을 주었다. 영희 할머니는 하영이가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지은이를 떠올렸다. 지은이의 영혼이 하영이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듯 했다. 영희 할머니는 하영이에게 지은이의 그림 도구들을 물려주었고, 하영이는 그것들을 소중히 간직했다. 어느 날 마을에 낯선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세빛재단의 잔당들이었다. 그들은 윤 회장과 이영철이 검거된 후에도 살아남아 숨어 지내고 있었다. 그들은 영희 할머니와 하영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보고 분노했다. 그들은 영희 할머니에게 복수하고 하영이를 납치하여 자신들의 잔혹한 사업을 다시 시작하려 했다. 그들은 영희 할머니의 집을 찾아왔다. 영희 할머니는 잔당들의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다. 그녀는 밥을 불렀다. 밥은 할머니의 위험을 아는 듯 낮게 으르렁거렸다. 잔당들은 영희 할머니의 집 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은 영희 할머니와 하영이를 위협했다. 늙은 여인, 네가 감히 우리 재단의 일을 망쳐 이제 네 딸도 너처럼 비참하게 만들 것이다. 영희 할머니는 하영이를 자신의 뒤로 숨기며 잔당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감히 내 아이를 건드리려 하지 마라. 너희 같은 악마들은 결코 이길 수 없어. 잔당들은 영희 할머니에게 달려들었다. 밥은 영희 할머니를 보호하려는 듯 잔당들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다. 밥은 잔당들의 다리를 물어뜯었고, 그들은 고통에 신음하며 나동그라졌다. 그 틈을 타 영희 할머니는 하영이를 안고 집 밖으로 도망쳤다. 영희 할머니는 하영이를 안고 마을의 좁은 골목길을 달렸다. 그녀의 몸은 무거웠지만 그녀는 하영이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달렸다. 잔당들은 그녀의 뒤를 끈질기게 추격했다. 영희 할머니는 민준 기자에게 연락했다. 민준 기자, 잔당들이 나타났네. 하영이가 위험해. 민준은 영희 할머니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그는 즉시 경찰에 연락하고 자신의 차를 몰고 마을로 향했다. 그는 영희 할머니와 하영이가 무사하기를 간절히 빌었다. 영희 할머니는 하영이를 안고 마을 뒷산으로 향했다. 산길은 험하고 가팔랐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하영이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기 위해 모든 힘을 쏟아부었다.
밥은 할머니의 옆에서 잔당들의 움직임을 경계하며 으르렁거렸다. 잔당들은 영희 할머니의 뒤를 끈질기게 추격했다. 그들은 영희 할머니와 하영이를 벼랑 끝으로 몰아붙였다. 영희 할머니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다. 그녀는 하영이를 꽉 안고 잔당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 대신 결의가 서려 있었다. 이제 끝이다. 늙은 여인, 내 딸도 너처럼 비참하게 만들어줄게. 잔당들의 우두머리가 영희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그 순간 밥이 잔당들의 우두머리에게 달려들었다. 밥은 우두머리의 팔을 물어뜯었고 우두머리는 비명을 지르며 나동그라졌다. 그 틈을 타 영희 할머니는 하영이를 안고 벼랑 아래로 몸을 던졌다. 그녀는 하영이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선택을 한 것이었다. 할머니, 하영이는 비명을 질렀다. 영희 할머니와 하영이는 벼랑 아래로 떨어졌다. 잔당들은 영희 할머니와 하영이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환호했다. 하지만 그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준 기자가 경찰과 함께 나타난 것이었다. 잔당들은 당황하며 도망치려 했지만 경찰에 의해 모두 검거되었다. 민준 기자는 벼랑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영희 할머니와 하영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때 밥이 벼랑 아래로 뛰어내렸다. 밥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희 할머니와 하영이를 발견하고 짖기 시작했다. 민준 기자는 밥의 신호를 따라 벼랑 아래로 내려갔다. 영희 할머니는 하영이를 안고 물에 떠 있었다. 그녀는 의식을 잃은 듯 보였지만 하영이는 그녀의 품에서 울고 있었다. 민준 기자는 영희 할머니와 하영이를 물 밖으로 끌어냈다. 그는 영희 할머니에게 인공호흡을 시도했다. 밥은 영희 할머니의 얼굴을 핥으며 그녀를 깨우려 했다. 할머니 정신 차리세요. 할머니. 민준은 필사적으로 영희 할머니를 불렀다. 영희 할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녀의 눈빛은 흐릿했지만 하영이를 확인하고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하영아, 괜찮니?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할머니, 괜찮아요. 할머니는요? 하영이는 영희 할머니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영희 할머니는 하영이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나는 생명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민준 기자는 영희 할머니와 하영이를 병원으로 옮겼다. 영희 할머니는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했다. 하영이는 무사했다. 영희 할머니는 병원에서 회복하는 동안 민준 기자에게 자신의 특별한 능력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다. 민준은 영희 할머니의 능력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그녀의 과거와 깊이 얽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영희 할머니의 능력이 지은이의 영혼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지은이가 영희 할머니를 통해 하영이를 지켜주려 했던 것이 아닐까. 영희 할머니는 퇴원 후 하영이와 함께 다시 마을로 돌아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혀 있지 않았다. 그녀는 하영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준 기자는 영희 할머니와 하영이의 삶을 꾸준히 기록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가 세상에 빛을 전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랐다. 영희 할머니의 집은 이제 더 이상 고독한 공간이 아니었다. 민준 기자와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하영은 무럭무럭 자라났고 영희 할머니의 그림은 다시 세상에 빛을 보았다. 그녀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되었다. 바다 내음 가득한 마을은 이제 영희 할머니와 하영의 웃음소리로 활기 넘쳤다. 하영은 영희 할머니의 곁에서 세상의 아름다움과 아픔을 동시에 배웠다. 그녀는 영희 할머니처럼 그림을 그렸고 그녀의 그림은 순수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하영은 영희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특별한 능력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녀는 물건에 손을 대면 과거의 기억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하영에게 그 능력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약한 자를 돕고 불의에 맞서 싸우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라고 강조했다. 민준 기자는 영희 할머니와 하영이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했다. 책의 제목은 63세 노모의 기적 생명의 위대한 탄생이었다. 책은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다. 민주는 책의 인쇄 전액을 아동보호시설에 기부하며 영희 할머니의 뜻을 따랐다. 박진우는 교도소에서 영희 할머니의 책을 읽었다. 그는 책 속에서 영희 할머니의 용서와 사랑을 느꼈다. 그는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박진우는 출소 후 영희 할머니를 찾아왔다. 그는 영희 할머니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다. 영희 할머니는 박진우의 손을 잡고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편히 살게나. 지난 일은 모두 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박진우는 영희 할머니의 용서에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다. 하영은 고등학생이 되었다. 그녀는 영희 할머니의 그림 재능과 특별한 능력을 물려받아 미술치료 전문가의 꿈을 키웠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싶었다. 하영은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를 도왔고 억울하게 누명을 쓴 친구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녀의 정의감은 영희 할머니를 닮아 있었다. 영희 할머니는 하영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늙고 병든 노모가 아니었다. 그녀는 하영이에게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혜로운 스승이었다. 밥은 할머니의 곁을 평생 지켰다. 밥은 할머니의 그림자처럼 그녀를 따랐고 그녀에게 끊임없이 위안과 사랑을 주었다. 세월이 흘러 영희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그녀는 하영의 품에서 평온하게 눈을 감았다. 하영은 영희 할머니의 유언에 따라 그녀의 그림 도구들과 회중시계를 물려받았다. 그리고 영희 할머니의 그림은 박물관에 영구 전시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그녀의 삶은 위대한 예술 작품처럼 영원히 기억될 것이었다. 하영은 영희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미술치료 전문가가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이용하여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그녀는 영희 할머니처럼 정의롭고 용기 있는 사람이 되었다. 민준 기자는 하영이의 성장을 보며 영희 할머니를 떠올렸다. 그는 하영이가 영희 할머니의 모든 것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다. 어느 맑은 날, 하영은 영희 할머니가 좋아했던 바닷가에 앉아 그녀의 그림 도구들과 회중시계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회중시계에 손을 대었다. 강렬한 파동이 그녀의 몸을 꿰뚫고 지나갔다. 이번에는 영희 할머니의 가장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은이와 함께 웃던 순간, 밥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던 순간, 그리고 하영이를 품에 안았던 순간들. 하영은 영희 할머니의 사랑과 따뜻함을 느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영희 할머니에게 속삭였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의 모든 것을 제가 이어받아 살아갈 거예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될게요. 하영은 바다를 바라보았다. 푸른 바다는 언제나처럼 평화로웠다. 그녀의 앞에는 영희 할머니가 남긴 사랑과 지혜가 가득했다. 하영은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녀는 영희 할머니의 뜻을 이어받아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의 삶은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메시지가 될 것이었다. 63세 여인의 기적과 그녀가 남긴 위대한 유산은 영원히 세상에 기억될 것이다.